네, 새해 첫 뉴스와이드. 일단은 예산안 문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아주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42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조직 구성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이제 천신만고 끝에 342조 원의 국회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난항을 겪었어요. 예. 제주 해군기지 문제 때문이었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시작이 됐던 건데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구체적인 건설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 또 이렇게 군사항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사람들이 이제 극렬하게 이렇게 시위를 많이 했고요. 그 때문에 아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좀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대립은 이게 지금 군사항으로만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민간항 플러스 군사항으로 개발을 하느냐. 근데 이제 예산을 국방부 예산으로만 편성을 하느냐 아니면 민간항으로 개발했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이렇게 별도 부분 반반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점을 가지고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민관 동시 개발하는 것으로 예산안 내용에 이 부기하는 문구를 가지고 아마 새벽까지 좀 의견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조정하고 여야가 합의가 돼서 그 문구를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아마 아침 6시에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에서는 아무래도 또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불리우는 한 2조 4천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이 좀 포함이 됐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체 342조 예산 중에서 거의 100조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일단 편성이 됐어요. 물론 복지 예산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5세까지 무상 보육 문제, 그리고 사병 봉급 인상, 그리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눈에 띄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복지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전체 예산에서 4조 9천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5천억이 결국 증액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산 복지 예산의 증액으로 나타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을 원래 좀 하기로 했었어요. 합의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원래는 2조 정도를 국채 발행하자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이제 주장이었고 그것이 여야 간에 어느 정도의 조정과 합의를 거쳐서 9천억 원만 하자라고 했는데 9천억 국채 발행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국가 빚을 이제 지지 않는 걸로 했으니까 아무튼 이번 예산의 특징은 복지 예산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보편적 복지 시대는 열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세부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통산업발전법과 택시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제 택시법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럼 이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을 한 것은 결국은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버스 같은 경우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년에 한 1조 5천억 정도의 국가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버스 회사의 책임이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택시도 비슷한 구조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승했을 경우에 환승 할인 지금 전철과 버스 환승 할인인 것처럼 택시도 환승 할인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택시 정류장을 세운다든지 택시 관련 시설을 세울 경우에 국가의 예산이 지원돼서 그런 시설이 세워질 것이다. 그다음에 택시비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이제 소득공제에 교통비 공제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건 반가운 소식인데. 예. 그다음에 이제 택시 회사들이 이제 어떤 구조 조정을 했을 경우 M&A라든지 인수합병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적절하게 공적 자금이 투여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대형 이렇게 유통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그 영업 때문에 골목 상권들, 동네 조그마한 슈퍼들이나 가게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이제 이 점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정부터 아침 10시까지는 이렇게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시간 제한을 뒀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2번 정도 휴일에 쉬도록 의무적으로 휴업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법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왜 이렇게 안 됐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 택시법과 관련해서 그 버스 업계에서 상당히 좀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선 왜 그런? 이제 버스업계에서는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은 국가 예산 파이는 어차피 340조라고 정해져 있는데 네. 현재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택시업계가 들어온다면 이제 혹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또 그 대중교통 버스 전용 차선이 혹시 택시도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전용 차선은 최소한 택시가 들어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예산 부분은 결국은 이제 국가가 적절하게 세입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거는 별 상관은 없는 문제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가장 난항을 겪었던 제주 해군기지 예상이요. 이번에 박기춘 원내대표가 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새 예산안이 항상 그 합의 처리는 뭐 물론이고 그것은 뭐 생각도 못했던 거고 몸싸움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올 국회는 19대 국회 첫 예산 국회인데 그런 것들은 일단 사라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통합당도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이상 야당이라고 해가지고 발목 잡기 인상을 주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 많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합의 처리는 아니죠. 거의 합의 처리로 봐야죠. 표결로 했습니다만 네. 거의 합의 처리와 같은 형태를 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박기춘 원내대표가 첫 이제 그 예산의 첫 원내 전략의 진두지한 첫 작품이죠. 그렇죠. 정치당의. 네. 그러면서 상당 정도 여당 야당 간에 네. 예산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아요. 참 네. 좋은 장면인데 네.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작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0몇 조가 늘어났거든요. 네. 결국은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정 정도 세금을 올리자고 하는 이 민주당의 주장을 새누리당이 수용을 했고 반면에 이제 정부에서 내놨던 어떤 국방 관련 예산 중에 조금 불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뭐 탱크를 사거나 공격형 헬리콥터를 사거나 뭐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급히 하겠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아마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걸 것 같아요. 네. 직접 증세와 간접 증세의 문제인데 네. 복지 예산 충당의 방법에서 새누리당은 간접 증세의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좀 줄이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세수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대학 등록금의 반값 등록금 문제도 민주통합당은 명목적인 반값 등록금을 낮추자. 그러니까 등록금 고지서에 아예 500만 원이 있던 것이 250만 원 이렇게 찍히게 하자라는 네. 것이고 새누리당은 국가 장학금 이런 것들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효과를 노리자 이런 거나 마찬가지 논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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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소득세율 이런 것들은 아직도 합의가 좀 안 됐어요. 이번에도 38%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자라는 게 민주통합당의 주장인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어요. 아직 이제 여야 간에 그런 것들은 더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서로 양보를 한 부분 많이 보여요. 국채 발행도 원래 2조씩이나 했다가 요구했다가 9천억을 줄였다가 그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상당히 양보한 측면은 보입니다. 적어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19대 선거가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첫 예산 국회였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물론 새해로 넘긴 건 그야말로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지금. 네. 그것은 뭐 헌정사상 상당히 좀 사상초유라고. 흐름이 남는데, 네. 뭐 그건 사실 며칠 상관이니까 어차피 법정 시한 넘긴 건 똑같아요. 지금 헌법 어긴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나름대로 여야가 상당히 합의의 노력을 했다는 흔적을 보인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이런 여야 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올 1년 내내 계속 될까요? 돼야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던 것, 결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치 개혁에 대해서 강렬한 요구를 국민으로 받았던 이유가 사실은 합의할 수 있는 것들도 합의하지 않고 당리당략 때문에 싸웠다는 그 점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 흐름을 읽고 또 그거에 반하는 행위나 의정활동을 계속했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국민에 의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명심을 한다면 이런 분위기가 아마 계속 돼야 될 겁니다.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제대로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위적으로야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네. 예산 문제야 뭐 워낙 이 예산이 그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고 내년도 올해죠 이제 새 해가 바뀌었으니까 살림 문제니까 민주통합당도 명분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통합당의 내부가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네. 야당으로서야 아무래도 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주 임무죠. 네. 그렇다고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한다면 야당의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고요. 네. 또 야당의 전략으로 봐도 또 썩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 부분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과거처럼 어떤 지나친 이념에 몰두한다든지 매몰되는 것은 아마 이제 선거 전략상 좋지 않다는 것을 이번 선거 결과를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민주통합당의 내부가 잘 정리가 안 되면은 그 내부 결속이 안 되는 것을 외부로 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좀 이념적인 부분이 있는 사안들, 이슈나 이런 법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내부가 안 되니까 외부로 이제 적을 돌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라도 그렇고, 또 제1야당이 건강하고 전열이 정비돼야 제 집권당도 네.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상생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야당이 자꾸만 현재처럼 저렇게, 지금 어제 보니까 이낙연 의원이 올린 글, 그리고 네. 전병훈 의원의 글도 뼈저리는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집권당도, 그리고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간에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새해는 좀 어쨌든 그 어떤 안철수 현상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발목 잡기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많이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인수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 이제 인수위 조직 구성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은 구체적인 인선은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어제 발표된 그 조직 구성도만 봤었을 때는 박 당선인이 어느 부분에 좀 역점을 뒀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는 총 7개 분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9개 분과가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이명박 인수위하고 다른 부분이 이제 교육과학 또 고용복지 이 2개의 지금 분과가 새로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학기술부 없어졌고 정보통신부 지난 정권에서 이제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졌던 것을 부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과 창조경제를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부분에 역점을 주겠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고용 문제하고 복지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5년 내내 임기 동안 신경을 쓰겠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4개 분과를 신설을 했다라는 예. 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 작업뿐만 아니라 예. 한국 국정에 대한 밑그림도 어쨌든 인수위에서 좀 그리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추가된 신설된 분과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 있고 그 공약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예산안으로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이 되고 또 그걸 집행할 만한 기구들이 마련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뭐 내년부터 당장의 예산안과 기구를 거기에 적합하게 신설하는 작업을 할 것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충분히 어떤 중점을 두고 이런 인수위 분과 마련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인수 조직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인수 인선들은 역시 또 발표가 좀 미뤄졌어요. 이제 1월 1일이면 출범할 것이라고 원래 예측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계속해서 인사 검증 논란이 있어서 박 당선인이 조금 부담을 갖는 것 아닌가 이런 일각의 시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증을 더 철저히 하는 거겠죠. 네. 새해는 출범하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인수위가 지금 아직도 출범 안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어쨌든 네, 간에. 그렇죠. 며칠이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인수위가 지금 2월 25일이 취임식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 달하고 이제 60일도 안 남았는데 네. 아직도 출범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인수위를 언제 발표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어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구성과 기구를 발표할 때 인수위원을 동시에 발표하지 않는 것까지 이해가 가더라도요. 최근에 이제 인선에 대한 잡음이 있었으니까 검증을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인수위원을 언제 언제 결정할 거다라는 얘기 해주는 게 전 도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 지난 일이지만 선거 과정 중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공표 안 된 걸 우리가 깜깜이 선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깜깜이 인사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저도 어제 잠깐 제 말씀 좀 듣고요. 예. 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정치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인수위원들이 언제 발표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런 걸 얘기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부는. 당선인 측에서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시 소통에 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 부분 분명히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그 인수위원장이 그 인사를 발표할 때도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썩 성실하게 답변한 모습을 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윤창윤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였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야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취재할 수 있겠죠. 인선 배경 이런 것들. 그러나 발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언론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그 나름대로 지적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인수의 구성 문제에서 그 또 특기할 만한 것이 법질서 사회안전 이런 것도 좀 생소한 단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박근혜 당선이 강조했던 이른바 법치라는 것과 상당히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좋은 거죠. 민생을 네. 챙긴다 그런 것들인데 과거처럼 혹시 이것이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 저는 평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법치수사나 사회 안전이 혹시나 사회를 너무 경직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어제 보면서 그 김영준 위원장께서 이제 인수위원 뭐 선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의 전권 사항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법대로 한다면 뭐 인수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당선인의 전권 사항이 맞기는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도 이렇게 당선인과 인수위원 선정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논하는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예, 있죠. 그래서 실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좀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니까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점도 늦어지고 있고 언제 발표할지 자체에 대한 것도 불투명하고 또 인수위원장으로 지명되신 분도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전혀 본인의 의견 개진을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당선인의 어떤 결정만 바라보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뭔지 몰라도 지금 이 인수위 구성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못이 된 것 같고 또 이거 인수위는 이제 단기적으로 2달 만에 끝나는 것이지만 향후에 그 뭐 내각 임명에 있어서 장관이나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서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이거는 뭔가 많이 잘못된 것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내에서도 누가 좀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좀 지적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정치 쇄신 이 세 화두가 일자리 창출도 물론입니다만 네. 그 부분 뭐 경제 들어간다고 치고 여야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 모두에게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경제 민주화, 정치 쇄신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다라는 것 그것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무 파트가 있으니까 정무 파트에서 정무 분과위원회에서 정치 쇄신 분야를 다룰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것은 며칠 전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정치 쇄신 분야는 그것은 국회나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좀 오버랩이 중첩이 되면서 정치 쇄신의 논의라는 것이 좀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같은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진영 부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후보들이 정치 쇄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에요. 좀 형용 모순이라고 보고 그래서 정치 쇄신 분야가 안 들어간 건 좀 의아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 경제 민주화가 그토록 강조됐는데 물론 경제 1분과 경제 2분과 있어요. 그리고 고용과 복지가 있으니까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특위로 따라 설치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 평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박근혜 당선인 좀 스타일이 있고 또 기존에 본인이 스스로 좀 준비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템포로 좀 끌고 나가지 않나 싶은데 일단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좀 답답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수위가 뭐 바로 출범이 되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제 그 김영준 위원장이 느닷없이 인수위원 원내 복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짧게 한번 분석해 주시죠. 그것도 박근혜 당선인이 어쨌든 농공행상이나 보건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강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것도 너무 이제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경직되게 운영될 필요는 없다.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 내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단지 과거처럼 지자체 인수위원이 바로 내각으로 가는 이런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했던 이런 것들을 지향하다는 의미에서는 그 부분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황우여 당대표하고 한광옥 대통합위원장이 한진중공업 자살한 직원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새 박근혜 그 당선이 어떤 대통합 행보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부산에 아마 돌아가신 고 최광서 씨인가요? 거기에 아마 빈소에 다녀오신 걸로 들었는데 지금 문재인 전 후보께서도 좀 박근혜 당선인께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트위터 글도 올렸고 또 정말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 또 본인에 대해서 극렬하게 싫어했던 사람들을 끌어안는 부분의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황우려 당대표라든지 또 한광욱 대통합위원장께서 다녀오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아마 박근혜 당선인 본인도 뭔가 이제 좀 조화를 보내시거나 뭔가 본인이 직접 좀 액션을 취하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